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학우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멘토링을 할 때 T님이 작성한 과제를 받아가지고 그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글을 쓰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본인한테 설명은 해드리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처음 학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게 평가로 하고 있는 이 과제물 작성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껴져요. 글을 많이 써보지 않아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글쓰기 교과목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내용도 있지만 내 글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글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로 들 것은 2021학년도 컴퓨터 이해 과목이에요. 1학기 과목이고, 2022학년도 1학기 때도 컴퓨터 이해 과목이 있는데, 그 중간 과제물이 이미 나갔고 지금은 기말 고사가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간 과제물이 작성인 건데,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제2의 과목이고요. 2021학년도 과목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지금 과제명을 보면 아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여기서 핵심은 이제 개조식이 되겠죠. 개조식으로 1, 2, 3, 4, 5 번호를 붙여서 5가지 이상 설명하라. 그래서 15점으로 되어 있고, 과제 관련 내용으로 교재 1장을 정독한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참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각각 A4 용지 1페이지 내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시사항에 보면은 이렇게 맨 앞에 반드시 전체 목차가 있어야 하며, 과제는 목차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맨 뒤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해야 함 돼 있고, 교재나 참고문헌을 이용한 요약 정리는 가능하나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감점함. 표절률이 60% 이상이면 감점 처리함.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QR코드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는 뭐 매 학기마다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은 개조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조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죠. 일단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개조식이라는 게 뭐냐. 개조식이란 뭐냐면, 글을 쓸 때에 글 앞에 번호를 붙여가며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 기획서는 서술식보다 개조식으로 쓰는 것이 이해가 빠르다. 그러니까 서술식이 아니라 개조식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서술식은 뭔가 뭐 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지만, 개조식이라는 것은 요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약식으로 글을 작성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개조식이라는 것을 모르면 의미를 알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그런데 한번 목차를 한번 봅시다. 어쨌든 목차를 작성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차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게 서론이에요. 서론. 참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분명히 이것은 설명문이잖아요. 개조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설명문임에도 불구하고 서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고정관념이랄까, 글을 쓰게 되면 꼭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문제들을 보면 간단 명료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온라인 과제물이 도입이 되면서는 어떤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에 맞춰가지고 글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논설문의 형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바를 어떤 주장하거나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는 과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을 뭐 요구하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과제에서는 그대로 작성을 하라고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형식을 갖춰줘야 되는 거지만, 이 컴퓨터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서론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어떤 서론을 넣어가지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전혀 엉뚱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가령 이 서론을 써놓고, 오늘날 다양한 기술 발전을 통하여 더욱 편리하고 빠른 정보를 습득하게 되며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 수많은 전자기기 사용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도 손안에 쥐어지는 디지털 세상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람들은
외출하기 전 온도와 날씨에 맞춰 옷을 차려입고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의 도착 시각을 알게 되며 시각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뉴스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우리나라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각 나라의 문화나 지식을 교류하며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과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아래 문제에 대하여 주요 특징을 개조식으로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그럼 가나 다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서론에 대해서 뭐 이런 뭐 구구절절히 뭐 이런 당연한 상식적인 아주 지극히 뭐 현실적인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왜 이거를 굳이 넣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제 문제 내용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것을 논설문 자기 주장을 쓰는 글을 쓴다 하더라도 이 서론에는 뭐 이런 글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이런 과제를 부여받았다. 현재 이러한 사회적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하게 됐다. 이 과제의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이 과제를 어떤 접근 방식을 선택해 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연구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이 서론이거든요. 그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서론인 것이지 본론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보내준 다른 과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의 형식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고 그 내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글의 어떤 주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 의도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가라 개조식 특징. 이 목차를 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목차를 쓰라는 얘기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글의 어떤 순서라든지 글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목차를 통해 가지고 그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죠, 사실. 근데 목차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핵심 문장이 있어요. 핵심 문장에서도 그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단어, 그러니까 핵심 문장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문장 안에 핵심 단어가 주제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목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라 개조식의 특징, 그러니까 가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에서 물론 나오고 있지만 글의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이 가라라는 것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목차가 되기에는 맞지 않아요. 용어의 정리라고 그냥 하면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이런 용어에 대한 뭐 특징, 설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정하면 되는 거고 그 밑에 가나다 순서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알게 되는데 글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이제 개조식으로 써야 된다고 쓰라고 문제가 주어졌는데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사회 1번 실리콘의 원료인 모래는 반도체를 만들고 광섬유의 원료인 유리로 고속 정보통신을 만들며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로 오늘날 반도체 기술과 통신 기술은 산업과 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정보혁명을 일으켰다. 자, 이게 뭡니까? 주어 동사의 형식, 그러니까 한 문장에 그 주어가 여러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아주 이상한 문장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쵸? 내가 이 문장을 읽고
내가 바꾸어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는 알겠는데 글의 형식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문장 구성 성분이 그러니까 평등한 구조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실리콘의 원료인 모래, 그러니까 모래는 정보혁명을 일으켰다가 이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 통신기술은 정보혁명을 일으켰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리고가 들어가 있는 거고 문장이 끊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어는 모래고 여기 이 두 번째 문장은 통신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과 통신기술은 정보혁명을 일으켰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맞지가 않아요. 모래는 정보혁명을 일으켰다. 참 이거는 좀 어, 해석이 많이 필요한 거죠. 많은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문장을 또 바꾸게 될 텐데, 아무튼 이 글의 어떤 형식을 보자면 개조식이라고 볼 수 없고 서술식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글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면 자, 감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 요구 조건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수정을 해주긴 했지만은 아무튼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2번 일본의 정치 경제학자인 오리가사 가즈후미 교수는 정보화 사회 이후의 발전 단계를 정보사회와 고도 정보사회로 분류하였고, 정보사회는 크게 정보의 시대, 지식의 시대, 지혜의 시대로 발전함으로써 정보보다 지식, 지식보다 지혜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는 시대로 발전했다. 여기도 문장이 다른 문장이잖아요. 그죠? 개조식으로 작성하는데 서술형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물론 있고, 또 다른 문장, 다른 내용의 글이 같은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의 주어가 굉장히 좀 복잡하죠, 지금 보니까. 자, 일본의 정치 경제학자인 오리가사 가즈후미 교수는, 이것이 주어입니다. 교수는 분류하였다. 이거는 분류하였다라고 했어야 됐어요. 그냥 문장이 이거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주어 현수어가 맞지 않죠. 정보화 사회는 발전했다. 자, 이것도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나머지 이 어떤 부사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들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는 시대로 발전했다. 이렇게 썼을 때도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가 않아요. 주어 이 서술 관계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다시 뭐 위의 문장을 먼저 이제 보자면 교수는 고도 정보 사회로 분류, 참 말이 이게 어려워요 지금.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류하였다. 교수는 뭔가 목적어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문장이 전혀 잘못된 문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거 5번까지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시간과 공간 장애로 인한 제한적인 부분이 사라지며 사이버로 이용하는 가상의 교육과 학교, 근무와 공간 등 교육 분야에 큰 변화를 주며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 다른 새로운 사이버 공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자, 이거는 그럴듯해요. 21세기에는 새로운 사이버 공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21세기에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사이버 공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거는 서술식이지 개조식이 아니죠. 전자기기의 사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활용하여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연령과 계층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서 주어가 없습니다. 그죠? 생략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생략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보사회라는 곳이 생략이 돼 있을 수도 있죠. 정보사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보사회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중복이 돼 있죠, 지금. 근데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정보사회는 전자기기 사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정보를 뭐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연령과 계층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말이 맞죠. 자, 그리고 5번 지식 생산과 유통 소비와 같은 산업 활동과 정치 군사 과학기술 등 일상생활 속 개인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그쵸. 정보사회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이것도 뭐 그럴듯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목자부터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차부터 한번 바꿔봤어요. 목차 서론을 없앴습니다. 굳이 서론을 넣을 필요 없어요. 뭐 쓰기도 어려운 서론을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걸 딱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특징이라고 이제 1번을 달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거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가나다라 이거는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1번 용어의 특징, 정보사회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굉장히 뭔가 길었어요. 산업사회에서 정보혁명을 일으킨 주요한 요인은 반도체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들 수 있음. 얼마나 이게 간단합니까? 그죠? 산업사회에서 정보혁명을 일으킨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시적으로 번호를 부여한 겁니다. 정보사회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일본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이 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혁명을 일으킨 주요한 원인이다. 뭐 이것이 서술식이고 그것을 거꾸로 반대로 바꿔가지고 그죠? 서술어를 주어로 바꾼 거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개조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위치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서술식이 개조식이 될 수도 있고 개조식이 서술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분명히 그 주어를 특정을 해줬어요. 정보사회는 크게 정보, 지식, 지혜의 시대로 발전함으로써 지혜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시대로 발전됐다. 발전.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써져 있는지. 서로는 아예 없애버렸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핵심 워드를 다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과 통신 기술이 정보혁명을 일으켰다. 이 내용을 그 정보혁명을 일으킨 원인이 반도체 기술과 통신 기술이다. 그것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바꾸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정보사회라는 것을 주어로 특정을 하고 근데 여기서 뭐 교수 뭐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꼭 이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주관해 가지고 뭐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정보화 사회로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확인되지 않는 거, 물론 교재에서 뭐 이런 사람이 진짜 뭐 선구자다 뭐 이런 그 내용을 담을 수는 있지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다 하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빼버리고 이제 정보 사회가 정보, 지식, 지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단어의 중복이 계속 됐잖아요. 정보의 시대, 지식의 시대, 지혜의 시대, 뭐 의 시대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개조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보사회의 교육은 자, 여기서 2번에서는 정보사회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이 통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정보사회 교육. 정보사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 그 안에 또 정보사회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져서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서 사이버 공간에 올라있는 교육으로 변화. 자, 이것도 좀 간단 명료하죠.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가상의 교육, 학교, 근무와 공간 등 교육 분야에 큰 변화를 주며 글쎄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지금 우리가 현재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정보사회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생활 정보를 얻기 쉬워졌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됨.
자, 이것도 굉장히 또 간단해졌죠. 전자기기 사용 활발하게 일어나는 정보사에서 정보를 활용하여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연령과 계층 상관없이 누구나, 그죠? 연령과 계층 상관없이 빼버리고 누구나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누구나조차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인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다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굳이 그것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문장을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정보사회는 실시간으로 지식, 생산과 유통, 소비와 같은 산업활동과 정치, 군사, 과학, 기술 등 일상 정보를 이용함.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그 나열식이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핵심이 아닌 여기서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여기 유비쿼터스 시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요. 가나다 라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서술형인데 이것도 굉장히 길게 막 구구절절하게 막 썼습니다. 뭐 개인용 컴퓨터에서 뭐 개인용 컴퓨터는 1974년 막 이렇게 썼는데 간단하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핵심 어들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핵심 문장을 작성을 하고 그 문장의 또 핵심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제목이 목차가 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사용자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좋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도처에 있다 라는 라틴어 유비큐가 어원이며 사용자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하여튼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요약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교재에 그냥 서술식으로 나와 있는 그 글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개조식이라고 쓰는 것은 내가 그 문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글로 적어내라는 그거거든요. 유비쿼터스는 사용자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는 1974년 미국 MITS사가 개발한 알테어 8800이라는 조립식 컴퓨터에서 컴퓨터 조립품에서 시작되었고 손쉽게 조립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어 가정에서 고객이 저렴한 가격에 필요 부품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빼버린다.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는 미국 뉴멕시코주에 설립된 전자회사인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MITS사를 다 수식해주는 부사어기 때문에 그쵸? 그냥 MITS사를 검색해봐도 그냥 다 나오잖아요. 검색해보면은 이게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전자회사인 게 다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MITS사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미국 뉴멕시코주에 설립된 전자회사에서 개발한 알테오, 이거는 불확실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미국 뉴멕시코주에 설립된 전자회사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떤 회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딱 그 고유 대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74년 MITS사에서 개발한, 이렇게 하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단어들은 최대한 빼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조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뭐 연령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공부를 그동안에 꾸준히 했었을 만한 그런 연령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인 글쓰기의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통신대학교의 특성상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잘 쓰려면은 뭐 글쓰기 교과목도 잘 수강을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글을 잘 읽어야 되고
책을, 그러니까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독서하는 거.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글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책을 읽고 또 연구를 하고 자꾸 써보고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중심에서 내 글을 읽는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는 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글을 보는 사람은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르는 게 거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것은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략할 때는 그 앞선 문장에서 그 주어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나가는 문장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문장의 어떤 주제가 바뀔 때에는 주어를 반드시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이 있어요. 참고 문헌도 그 작성하는 요령이 다 있거든요. 이 과제물 작성 요령에 보면은 이 참고 문헌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다 안내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보라고 미리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예 안 쓴 거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왕 쓰는 거 형식적인 것도 갖춰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작성을 해서 감점 요인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이러한 부분에서 감점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제 쓴 방식은 이런 거예요. 참고 문헌을 쓸 때 교재를 만약에 참고를 했잖아요. 이것도 형식이 있어요. 지금 이제 사회 교과목, 인문 교과목 이런 것에 따라서 참고 문헌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작성이 됐던 거, 한국방송통신대학 컴퓨터 2의 김강현의 사인 2016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사실 한국방송통신대학이라는 그 명칭은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없어요. 이 교재에 출판사를 적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이게 출판사가 되는 겁니다. 출판사를 적도록 되어 있는 거고, 김강현 외 사인 그리고 괄호 안에 연도를 작성해주고 그 교재 제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출판사를 적어주는 겁니다. 사회교과목인지 인문교과목인지 아니면 뭐 예체능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약간씩 그 형식적인 차이는 있어요. 또 교재인지 학술지인지 논문인지 기사인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 작성 요령 그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QR코드 생성을 검색을 했는데 이거 홈페이지 링크도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검색을 했고 이 링크가 뭐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라고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도 이제 게시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같은 거 약간 이제 유튜브도 어떤 이제 그 언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길이를 적어주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쓸 때는 검색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형식적인 측면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 길더라도 맞아요. 이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죠? 맞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과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형식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그 용지 몇 페이지로 할 것인지, 또 인터넷을 어떻게 참고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측면을 따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이죠. 그래서 형식을 따라줘야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중간 과제물이었는데 2021학년도에요. 이거 현재는 2022학년도 1학기고 오늘은 5월 15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과제 작성하는 요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이제 기말 과제도 잘 작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